자, 이제는 실전평가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전평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채점을 하신 다음에 틀린 문제만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통신망의 크기에 따라 통신망을 분류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 해서 수 킬로미터 이내에 컴퓨터들을 하나의 망으로 구성한 형태를 랜이라고 하죠. 일단 맨은 수십 킬로미터 내에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 정도의 크기를 하나의 네트워크 망으로 구성한 형태를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웬은요 수백 킬로미터 이내에요. 뭐 그 이상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만으로 연결할 형태를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거는 캠퍼스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자, 2번 문제로 가죠. 야, 정보통신망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야,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정보통신망은요 단말기가 있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전송로가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 이제 교환기가 있어야 되죠. 통신 제어 장치는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보통신망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같은 맥락의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 단말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송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환기가 있어야 되겠죠. 서비스는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번 문제입니다. 교환국 수를 우리가 n이라고 줬을 때 이걸 이제 교환국 수 또는 컴퓨터 수 또는 노드의 수 이렇게 주죠. 그랬을 때 성형입니다. 망형이 아닌 성형이에요. 성형에서의 중개 해선수를 구해라 그러면 n-1로 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망형일 때죠. 망형일 때. 자, 5번 문제로 가죠. 자, 교환국 수가 n일 때 메시, 망형이 나왔네요. 그물형 통신망의 중개 해선수 방금 전에 나왔었죠. 답은 2번이 되죠. 2분의 n-1개가 돼요. 자, 6번 문제도 같은 문제죠. 20개의 전화국 간을 메시형으로 연결한다면 필요한 해선수는 뭐냐. 그래서 이 20개가 노드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n-1을 2로 나눈 것이 회선수가 되죠. 그래서 계산만 하면 되죠. 2분의 자 20이니까 20-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약분이 돼서 요게 10이 되고 요거는 19가 되니까 19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0개의 노드를 망형으로 연결할 때 필요한 해선수, 뭐 숫자만 클 뿐이지 똑같은 계산식이죠. 2분의 자, 70 -1 이렇게 계산하면 2415라는 개수가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통신망의 구성 형태 중에 성형망의 장점을 물어보고 있는데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이죠. 토폴로지 형태의 특징들, 장점 2개, 단점 2개 정도는 알으셔야 돼요. 자, 1번 전송 제어 기능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각 터미널마다 전송 속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라 했죠. 성형은 중앙에 중심에 중앙 컴퓨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단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회선을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연결된 모양이 별 모양이다. 그래서 별 성자를 따서 성형 또는 영어로 스타형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노드마다 연결된 회선을 독립적으로 쓰기 때문에 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한 터미널이 고장이 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준다. 아니죠. 한 터미널이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죠. 답은 3번이 돼요. 집중 제어형으로 보수와 관리가 용이하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로 가죠. 자, 단말과 단말 사이를 하나하나의 회선으로 연결한 형태. 그러니까 단말과 단말 사이를 다 연결한 거. 뭐라 했어요? 메쉬형이라고 했죠, 메쉬형. 단말과 단말 사이를 하나하나 다 연결한 걸 메쉬형, 그물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성형 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노드의 자율성이 크다. 근데 노드의 자율성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를 달리할 수 있다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진단 시설을 중앙에 위치할 수 있다. 그렇죠. 적은 양의 케이블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이 메쉬형보다는 적지만 다른 토폴로지에 비해서 회선이 많이 들어간다 하겠어요. 단점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케이블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아크넷, 토큰형, 이더넷 등에 사용된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1번 데이터그램 교환 방식과 가상 회선 교환 방식은 어느 교환 방식 통신망에 속하는가? 예, 패킷 교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교환 방식은 크게 회선 교환 방식과 회선이죠. 그 다음에 축적 교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축적 교환 방식이 보내는 단위에 따라서 메시지 교환 방식이 있고 패킷 교환 방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패킷 교환 방식이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었어요.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회선 방식은 어느 교환 방식이에요?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전송 지연 시간이 길어가지고 대화형 통신에 사용하지 않는 방식 알아두라겠죠. 답이 달렸네요. 메시지 교환 방식입니다. 메시지 교환 방식. 이 메시지 교환 방식은 실시간 전송이 안 돼서 대화형 시스템에는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으로 가죠. 자, 통신 중에 교환기의 스위치가 닫히게 되어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물리적인 회선이 만들어지며, 물리적이라는 게 핵심이죠. 물리적. 그 다음에 전화나 TV와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건 뭐예요?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패킷 교환 방식 중 가상회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패킷 교환 방식은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는데, 가상회선 방식은 먼저 회선을 논리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선만으로 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가상회선 방식이죠. 예. 데이터그램은 비어있는 회선을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상회선 방식은 한 길로 가기 때문에 보내는 패킷의 순서나 도착하는 순서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순서 재배치를 할 필요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는 가상회선 방식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은 적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때 유리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죠. 가상회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그랬어요. 모든 패킷이 정확하게 수신됨을 보장하는 에러 제어 서비스다. 그래요. 에러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출 설계 단계가 없으므로 호출 설정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예, 홀을 설정할 때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것 같고요. 송신 측이 수신 측에게 데이터를 조절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송신 측에서는 보낸 패킷 순서대로 수신 측에 도달한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다. 라는 거예요.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가상회선 교환 방식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가상회선 교환 방식은 먼저 논리적인 회선을 확보하는 거죠. 논리적 회선을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설정이 다 되고 나면 그곳으로 데이터를 다 이제 보내기 때문에 순서 재배열이 또 필요 없는 방식이 가상회선 방식이라 했어요. 자, 일단 데이터 전송은 연결 설정,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 이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송할 데이터는 패킷으로 분할되어 전송하죠. 그죠? 패킷 교환 방식이니까. 그
그다음에 연결이 설정되고 나면 모든 패킷은 동일한 경로를 따라 전송되죠. 그렇죠? 각 패킷마다 상이한 경로로 가는 것은 데이터그램 방식이 됩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선 교환 방식에 비하여 패킷 교환 방식의 장점이 아닌가. 패킷 교환 방식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의 장점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자, 1번 회선 효율이 높아 경제적 망 구성이 가능하다. 그렇죠. 장애 발생 등 회선 상태에 따라 경로 설정이 유동적이죠. 그렇죠.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유리한 것은 뭐예요? 이게 회선 교환 방식이죠. 답은 3번이 틀렸고요. 프로토콜이 다른 이기종망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회선 교환 방식과 비교할 때 메시지 교환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메시지 교환 방식의 장점을 물어보고 있네요. 회선의 효율성이 크다. 회선의 이용 효율은 축적 교환 방식인 메시지 교환 방식이 효율적이죠. 자, 2번 실시간 통신 또는 대화식 통신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메시지는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우리가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은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고요. 고속도 대용량 전송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우시라겠죠. 3번 전송량이 많은 경우 한 개의 메시지를 여러 목적지로 전송할 수 있다. 자, 에러 제어와 회복 절차를 구성할 수 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교환통신망의 분류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게 회선교환망과 축적교환망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회선교환망과 축적교환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축적교환 방식은 보내는 단위에 따라서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죠. 아닌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죠. 자, 호출 개시 과정을 통해 수신 측과 논리적 접속이에요. 논리적 접속입니다. 물리적 접속으로 하는 것은 회선 교환이고 논리적 접속으로 하는 건 뭐예요? 뭐예요? 가상 회선 교환 방식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중 가상회선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모든 패킷은 설정된 경로에 따라 전송된다. 그렇죠. 2번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죠? 3번 경로가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각 노드에서의 데이터 패킷의 처리 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된다. 맞아요. 4번 수신지의 마지막 노드에서는 송신지에서 송신한 순서와 다르게 패킷이 순서가 다르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 그램 방식이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 가상회선 방식의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교환 노드에서 패킷 처리 속도가 신속하다. 그렇죠. 2번 전송 경로가 여러 경로로 전송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 그램 방식이죠. 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 데이터 도착 순서가 송신 순서와 동일하죠. 네 번째 전송 데이터에 대한 오류 제어가 가능하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22번으로 갑니다. 자, 패킷 교환망에서 패킷 교환망 접속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는 비패킷 단말 장치를 패킷 교환망으로 접속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는 뭐냐? 그게 바로 이제 PAD예요. 패킷을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장치죠. 그게 이제 PAD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3번으로 가죠. 패킷화 기능이 없는 일반형 터미널을 접속하여 패킷의 조립과 분해 기능을 대신해주는 장치. PAD라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가죠. 패킷 교환망에서 PAD 기능과 그 동작을 제어하는 인자들에 관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했어요. ITT 표준은 뭐냐? 이게 패킷 교환망 나오면 뭐야? X.25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으로 갑니다. 자, 패킷 공중통신망에서 가입자와 망 간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은 뭐냐? 뭐라 했어요? X.25.
X.25라겠어요. 자, 26번입니다. 다음 중 X.25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ITUT가 개발한 패킷 교환 방식의 장거리 통신망 표준이다. 정확하게 맞죠. 자, 2번 X.25 계층 구조에는 물리 계층이 있고 프레임 계층이라고 하지 않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죠.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X.25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 패킷 방식 단말이 데이터 교환을 하기 위해 어떻게 패킷 네트워크에 연결된가를 정의한다. 맞고요. 4번 패킷에 다중화는 비동기식 TDM을 사용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WAN이죠. WAN의 전송 방식이 아닌 것. 자, 우리가 리스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전용 회선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리스 라인 전용 회선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서킷 스위치라는 것은 회선 교환 방식을 말하는 거죠. 패킷 스위치라는 것은 패킷 교환 방식을 말해요. 4번은 메시지 스위치는 메시지 교환 방식을 말하죠. 그래서 WAN의 전송 방식이 아닌 것은 메시지 교환 방식이에요. 우리가 메시지 교환 방식은 대화형 어떤 통신망에는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전화 통신망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호 방식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신호 방식은 크게 통화로 신호 방식과 공통선 신호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통화로 신호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 R2죠. R2 MFC라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을 쓰고 있어요. 자, 29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ITU 넘버 7. 이 넘버 7은 뭐예요? 공통선 신호 방식의 표준이에요. 신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다음 1번. 공통선 신호 방식이다. 맞죠? 디지털 교환망에 적합한 방식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교환망에서는 넘버 6가 적합하고요. 디지털 교환망에서는 넘버 7이 적합해요. 그러면 통화 중에 제어 정보의 송수인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화 중에 신호를 보내기가 이제 적합하지 않는 것은 통화로 신호 방식이죠. 이 공통선 신호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교환기와 교환기 사이에 제어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맞죠? 30번으로 갑니다. 전화통신망 PSTN 일명 이제 공중전화망 이렇게 말을 하죠. 공중통신망, 공중전화망. PSTN의 교환기와 교환기 사이의 제어 신호 전달에 사용되는 전송 규격은 뭐냐? 공통선 신호 방식의 표준이 나와 있네요. 넘버 7 신호 방식 나와 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31번으로 갑니다. 넘버 7 신호 방식 프로토콜 중에서 메시지 전달부입니다. 자, 메시지 전달부는 뭐냐? 자, 메시지 전달부가 뭐예요? MTP라고 하죠? 이게 이제 직역하면 메시지 전달부예요. 여러분들은 참고적으로 참고해라라고 이제 밑에 해설을 달았는데, 자, 넘버 7의 신호 방식 프로토콜에는요, 메시지 전달부가 있어요. MTP라는 메시지 전달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부가 있어요. 사용자부. 이제 응용별로 이제 사용자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 관리 및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가 있어요. 그걸 QAMP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 있는 P들은 다 파트 약자예요. 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문답 처리 응용부라고 해서 TCA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정보통신망인 ISDN 사용자부가 있어요. 그걸 ISU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 연결 제어부라고 해서 SCCP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별로 나열해 놓은 사용자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넘버 7 신호 방식 프로토콜에는 메시지 전달부와 사용자부가 있는데, 이 사용자부는 이렇게 다양한 응용별로 있다. 그 중에서 SCCP는 좀 알아두세요. 신호 연결 제어부다. SCCP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버 7 지능망의 프로토콜 중 신호 연결 제어부, 방금 설명한 거죠. 신호 연결 제어부, 신호 연결 제어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신호 연결 제어부는 계층으로 따지면 4계층에 해당돼요. 4계층. 계층으로 따지면 4계층의 역할입니다. 틀린 것은 그래서요. 자, MTP와 합쳐져서 망 서비스 부라고 불려지고, MTP의 주소 기능을 보강하여 준다. 맞는 거고요.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 연결성 서비스와 비연결성 서비스를 4개의 종류의 프로토콜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SCCP는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신호 패킷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가상회로망에서 패킷의 전송도 지원한다. 네 번째는요, 인접한 신호점에 관해 신호 메시지의 안정된 전송을 위해 흐름 제어를 한다든가, 에러 제어를 한다든가, 에러 감시 등의 기능을 한다. 이거 뭐예요? 흐름 제어, 에러 제어, 에러 감시. 이거는 전송 계층 중에서 무슨 계층이에요? 2계층의 기능이죠. 2계층들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호 연결 제어부는 4계층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3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넘버 7 신호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 그랬네요. 자, 통화 채널과 분리된 별도의 신호 채널을 통해 신호가 전송된다. 그렇죠. 넘버 7은 공통선 신호 방식이니까 통화를 하는 채널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를 보내는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 채널들이 신호를 보낼 때는 이 채널을 통해서 공통으로 신호를 보내죠. 신호를 보내는 채널이 따로 있는 거죠. 이걸 공통선 신호 방식이라 하고, 그것의 표준이 넘버 7이죠. 그래서 통화 채널과 분리된 별도의 신호 채널을 통해 신호가 송수된다. 맞죠? 그다음 2개의 음성 대역 주파수를 혼합하여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R2라는 통화로 신호 방식의 표준인 R2라는 MFC예요. 이 MFC라는 용어가 2개의 음성 대역 주파수를 혼합해서 송출하는 기능을 말해요. 답은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능별로 모듈화된 계층 구조를 갖는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통화로 신호 방식의 대표 표준인 R2 MFC에 대한 설명이에요. 2개의 음성 대역 주파수를 발생해서 그 주파수를 혼합해서 송출하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MFC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다음 중 공통선 신호 방식으로 전용 데이터 전송로를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공통선 신호 방식. 신호를 보내는 채널이 따로 있다는 거죠. 표준은 뭐예요? 넘버 7이 됩니다. 자, 다음 중 공통선 신호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통화로와 신호 전송로가 분리되어 있다. 맞죠? 분리되어 있죠. 다수의 통화에 필요한 신호를 한 채널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죠? 이게 다수의 채널이 있는데 신호는 하나의 통화로를 이용해서 공통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공통선 신호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아날로그 신호 방식에는 넘버 7이, 넘버 6죠. 7이 아니라 6가 표준이고요. 디지털 신호 방식에는 넘버 7이 표준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간망에 분포되어 있는 트래픽 부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트래픽 부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신호 방식은 아니죠. 트래픽 부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6번입니다. 다음 중 공통선 신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자, 신호 송수신만을 위한 독립된 루트와 독립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통화 채널이 따로 있고요. 통화하는 채널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내는 채널이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채널도 여기서 신호를 보내고, 이 채널도 여기서 신호를 보내고, 이 채널도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공통선 신호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2번 송신 및 수신 선로로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선로를 통해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것이 공통선 신호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죠. 그래서 송수신이 가능하니까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통화로와 신호로가 같아. 통화로하고 신호로가 같은 방식은 뭐예요? 이게 하나의 통화로 안에 신호를 보내는 선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통화로 신호 방식이거든요. 통화로 신호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37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보기에 공통선 신호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놨다 이 말이죠. 자, 옳은 것을 모두 선택한 것은 뭐냐? 자, 기억부터 읽어보죠. 공통선 신호 방식에서는 복수, 다수 통신 회선의 공통된 신호를 데이터 형식으로 전송하며 신호의 고속 전송, 통신 중에 신호 전송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다양한 신호 전송, 양방향 신호, 송수신이 동시에 가능하다겠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하다. 기억은 맞았네요. 자, 니은은 넘버 7 공통선 신호의 방식의 표준이죠. ITT에서 정의된 표준 프로토콜로서 신호 회선당 최대 2048회선의 통화 회선을 지원하고 신호 회선으로는 2400bps의 아날로그 전송 회선을 고려한다. 아날로그가 틀렸죠. 이 공통선 신호 방식 중 넘버 7은 디지털 신호죠. 틀렸네. 이건 틀렸습니다. 자, SS7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공통선 신호 방식 넘버 7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SS는 신호 방식이라는 뜻이고 7은 넘버 7의 약자죠. 그래서 SS7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통선 신호 방식 넘버 7을 말합니다. 신호 방식은 PSTN, 우리 공중통신망이죠. PSTN 정보를 디지털 신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환하여 무선과 유선 콜 셋업, 라우팅 제어 등을 할 수 있도록 절차와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디귿도 맞고요. 자, 리얼 SS7은 아까 뭐라 했어요? 공통선 신호 방식 중에서 넘버 7을 말한다고요. 넘버 7. 메시지들은 네트워크 요소들 간의 신호 링크라고 하는 56kbps, 64kbps의 양방향 채널에 의해서 교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만 니은만 틀렸고 다 맞았네요.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로 묶어줘야 되는 것이 답이 4번이 되겠어요. 자, 3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넘버 7 신호 방식의 기능별 블록에서 사용자부에 해당되는 걸 골라있네. 우리가 이제 넘버 7 신호 프로토콜 방식에 아까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전달부하고 사용자부로 볼 수가 있고, 응용별로 사용자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다 사용자부에 해당되고, 아닌 것이 MTP라는 메시지 전달부가 있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공통선 신호 방식이라는 SS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디지털 원거리 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도록 최적화시킨다. 그렇죠. 손실이나 중복이 없는 고신뢰성 수단을 제공한다. 그렇죠. 자, 아날로그 채널, 물론 이제 디지털 채널에 주로 쓰지만 아날로그 채널에서 64kbps 속도로 동작하기에 적합하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주로 이제 디지털 채널에 주로 쓰죠. 자, 4번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규정하며 이는 여기가 틀렸네요.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통선 신호 방식 SS7은요. 디지털 채널의 표준이지만 아날로그 채널에서도 이 정도 속도의 동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제 4번이 틀렸어요. 40번입니다. 다음 중 통화로 신호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통화로 신호 방식.
통화로 신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네. 통화로와 신호로가 개별 회선에 중첩되는 방식이다. 그죠? 중첩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선로에 신호를 함께 실어서 보내는 방식. 맞죠? 회선 개별 신호 방식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넘버 7 방식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아니죠. 넘버 7 방식은 공통선 신호 방식의 표준이죠. 통화로 신호 방식의 표준은 R2MFC 방식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게. 41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공통선 신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자, 넘버 6와 넘버 7 신호 방식이 있다. 맞죠? 국간 신호 방식으로는 이제 R2 MFC 방식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통화로 신호 방식이죠. 신호 방식입니다. 공통선 신호 방식은 아니죠. 2번이 틀렸네요. 자, 프로토콜 계층으로는 뭐 이런 것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공통된 신호선을 이용하여 신호를 데이터 형식으로 전송한다. 맞아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42번입니다. 다음 중 통신관리망이라고 하는 TM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TMN의 5가지 관리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제가 이제 애울 때 신라 시대에 살고 있는 해상 무역을 하던 장수급의 사람이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해상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인데 장보고라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장보고인데 이제 구라고 제가 이걸 했죠. 여러분들 옛날 드라마 중에서 해신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해신. 최수정이가 주인공이었죠. 그 드라마 한번 돌려보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장보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보고인데 구라고 외우라 했죠. 개 같은 성질이다 해서 개성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개는 이렇게 쓰지만 개성이다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그래서 장보고 개 같은 성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장은 장외관리라 하겠습니다. 장외관리. 보는 보안관리고요. 구는 구성관리. 개는 계정관리죠. 계정관리 또는 과금관리라고도 해요. 계정관리, 과금관리. 그 다음에 성능관리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으니까 조직관리는 아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으로 가죠. 자, 중앙집중운영망 방금 전에 배웠던 TMN을 다른 말로 이르는 말이에요. TMN을 말하는 겁니다. TMN.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유지보수 효율성을 개선한다. 맞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고도로 전문화된 기계 자원들을 활용한다. 맞죠?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그러겠죠. 통신망의 기술 성능에 대한 원칙을 고수한다. 이게 이제 원칙을 고수한다면 좋은 말 같지만 좀 운영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없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44번으로 가죠. TMN의 구성 요소 중 운영체제와 망 요소 사이에 프로토콜의 변환, 그 다음에 경보 임계감 설정, 그 다음에 통신 속도 제어 등을 수행하는 것은 뭐냐. 이걸 이제 중재장치라고 해서 MD라고 그래요. 중재장치라고 해서 MD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5번으로 가죠.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NMS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NMS 운영 중 현장 액세스 설비로부터 자 1분당 평균 20개의 패킷입니다. 1분당이에요. 패킷이 전송해 오고 있다. 이 스테이션의 처리 시간이 한 패킷당 평균 2초랍니다. 이게 시스템의 처리 속도죠. 한 패킷당 2초가 걸린답니다. 시스템 이용 효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의 속도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의 속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죠. 자, 이 시스템의 처리 속도를 보면 한 패킷당 2초라는 것은 한 패킷당 2초. 그럼 반대로 말하면 2초에 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1분당이니까 1분은 몇 초예요? 60초죠. 60초. 그러면 60초에는 몇 패킷을 전송할 수 있겠어요? 60초?
여기 30을 곱하면 60초가 나오죠. 그러면 30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분에 30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데 나는 얼마를 전송하는 거야? 20개의 패킷을 전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이용 효율은 어떻게 돼요? 내가 30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내가 20개만 지금 전송하고 있잖아요. 1분에. 그래서 이게 시스템 효율이죠. 그래서 답은 3분의 2가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프로그램과 유사한 단순 프로토콜이다. 자, 관리 대상 장치의 데이터베이스는 CPU,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버퍼와 같은 구성 요소가 제대로 기능하는지와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는 트래픽의 양으로 표시되는 처리 양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대요. 요게 뭐예요? SNMP가 됩니다. 단순망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국내 공중통신망의 총괄국 아래 개의 디지털 교환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망 동기 방식 뭐라 했어요? 선지정 대체 종속 동기 방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동기 방식 중에서 이 방식이 유일하게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알고 있으시겠죠? 48번입니다. 네트워크 노드 사이에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의 목적을 둔 프로토콜. 뭐예요? 네트워크 내부 프로토콜이에요.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내부 프로토콜. 네트워크 내부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자, 49번으로 갑니다. 디지털 통신망을 구성하는 디지털 교환기 사이에 클럭 주파수의 차이가 생기면 데이터의 손실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를 뭐라 하냐? 데이터의 손실을 뭐라 해요? 슬립이라고 해요. 슬립. 용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망을 구성하는 디지털 교환기 사이에 클럭 주파수의 차이가 생기면 데이터 상실이 일어나는데 그 데이터 손실을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의 설계에서 중요시하는 것으로 자원의 존재 위치와 상관없이 시스템의 모든 파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뭐라 하냐? 이걸 이제 투명성이라고 부르죠.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해서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투명성. 답은 2번입니다. 자, 51번으로 가죠. 다음 중 네트워크 구성 요소로 적합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네트워크는 이제 단말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장치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다 이렇게 부른다겠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인터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브릿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닌 것은 USB 인터페이스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2번으로 갑니다. 컴퓨터가 터미널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지를 묻는 것을 뭐라 하냐. 우리 이제 버스형에서 많이 그러죠. 사용하죠. 자, 여기가 이제 제어국이 있고, 제어국이요. 제어국. 주국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종국이들이 있어요. 단말들이 있다 이 말이죠.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단말이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제어국에서 물어봅니다. 야, 너 보낼 데이터 있냐? 나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한테 물어봐요. 너 보낼 데이터 있냐? 있어. 그러면 그때 너 보내라는 허가를 받아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걸 폴링이라고 그래요. 폴링. 데이터를 수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보낼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너 데이터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너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돼 있냐? 그러면 있어. 그러면 주는 거고. 없어. 그러면 나중에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는 너 데이터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그때 주는 거죠. 이것을 셀렉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폴링과 셀렉팅 또는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폴링과 셀렉션 또는 셀렉팅
대해서 좀 정확히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컴퓨터가 터미널이 단말기죠. 이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걸 물어보는 것은 폴링이죠.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것은 셀렉션입니다. 자, 53번이죠. 컴퓨터가 어떤 터미널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 터미널이 수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준비가 된 경우에 터미널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이것은 셀렉션이라고 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